지금으로부터 불과 600년 전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으로 말이죠.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어진 소빙하기 동안 중세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냥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심판이었죠. 두꺼운 패딩은커녕 보일러도 없었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조차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현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절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세 농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부터 극심했던 식량 문제까지 생존을 위한 그들의 처절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 농민들이 살던 집이 어땠냐고요? 나무 몇 조각, 진흙 한 덩이, 집단 다발로 대충 엮어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천막 수준이었죠. 벽이라고 해봤자 틈새 투성이었고 그 사이로 찬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방한 효과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닥이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차가운 습기가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농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터를 잡을 때 흙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했던 거죠. 집 한가운데에는 화덕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유일한 보일러였던 셈이죠. 이게 바로 중세 농민들이 겨울을 맞이하던 집의 실체였습니다. 화덕에 불을 피우면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중세 농민들의 집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굴뚝이 없었던 겁니다. 연기가 빠져나갈 제대로 된 통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연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집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불을 피우면 집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실내의 소중한 열을 보존하려면 숨막히는 연기를 감수해야 했고 연기를 내보내려면 따뜻한 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매 겨울마다 이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사는 게 중세 농민의 일상이었죠. 그럼 연기는 어떻게 빠져나갔냐고요? 지붕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열 손실을 막으려고 이 구멍도 최대한 작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평생 연기를 마신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환이 만연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장에 두껍게 쌓인 그 흐름이 지붕의 방수 성능을 높여줬던 겁니다. 재앙 같은 환경이 뜻밖의 이득을 가져다 준 셈이죠. 하지만 이게 위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연기에 시달리며 사는 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은 좀 더 영리했습니다. 긴 집 한가운데 길쭉한 화덕을 파고 주변에 돌을 깔았거든요. 낮 동안 불에 달궈진 돌이 밤새 천천히 열을 방출하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추결식 난방이었죠. 하지만 한겨울 추위가 극점에 달하면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는 돌의 열기도 금방 식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온 겁니다. 소, 돼지, 닭 같은 동물들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데려와서 그들이 내뿜는 체열을 난방에 활용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체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 몇 명분의 난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히 바이킹의 롱하우스는 아예 설계 단계부터 가축 공간을 실내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나는 구조였던 거죠.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음도 심했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사람과 동물이 뒤섞여 살았으니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컸죠. 하지만 당장 추위에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절박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쾌적함 같은 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정서적 교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귀족들은 좀 나았을까요? 가난한 농민들과 달리 튼튼한 돌로 지은 성이나 거대한 대저택에 살았으니까요. 겉보기에는 훨씬 따뜻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이라는 건축 소재가 문제였거든요. 돌은 열을 품기보다는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내뿜는 성질이 강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안도 사실상 바깥과 다름없는 냉골이었던 겁니다. 성벽을 손으로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가 실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리창이었죠. 당시 유리창은 최상위 계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럼 창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뚫린 구멍 그대로 두거나 천이나 동물 가죽으로 덮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프랑스의 한 대성당에서는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거센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겨울이 오면 창문을 두꺼운 석회로 발라서 완전히 밀봉해버렸던 겁니다. 바람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 거죠.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나 나뭇잎을 창틀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나마 찬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요. 일부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실내에서 휴대용 화로를 피웠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말이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로에서 튄 불씨가 지프로 만든 지붕에 옮겨붙어 집 전체가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대형 화재 사고가 중세 겨울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추위를 피하려다 집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집 안에서 화덕에 불을 피워도 소용없었습니다. 실내 공기가 바깥처럼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에게 옷은 단순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필수 생존 장비였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사람들이 옷을 입던 방식입니다. 현대 등산복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레이어링 시스템과 원리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입었냐고요? 먼저 피부에 직접 닿는 가장 안쪽에는 마 소재로 만든 속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왜 마였을까요? 거친 피부 자국이 적었고 세탁 후에도 빠르게 말랐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마 속옷 위에는 뭘 입었을까요? 보온성이 탁월한 양털로 짠 겉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양털은 보온력은 뛰어났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맨살에 닿으면 가렵고 따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입은 마 속옷이 중요했습니다.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했거든요. 양털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막아줬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탁 문제였어요. 양털 겉옷은 빨아서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거의 빨지 못했죠. 악취가 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 속옷만큼은 자주 빨아 입었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위생이었던 거죠. 바깥에서 입던 두꺼운 망토, 장갑, 목도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 안에 들어와서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실내 공기가 바깥만큼이나 차갑다 보니 온종일 착용하며 생활했던 겁니다.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잤을 정도니까요.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계층은 여우나 토끼 털가죽을 옷 안쪽에 덧대어 입었거든요.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탁월한 보온 효과를 누렸던 겁니다. 양털 여러 겹 입고 떨고 있는 평민들 옆에서 털가죽 하나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평범한 사람들은 털가죽을 입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해당 지역 영주의 허락 없이 숲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걸리면 심각한 처벌을 받았죠.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은 털가죽을 가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더 가혹한 건 1363년에 제정된 법령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고요?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농민의 부인과 딸에게만 여우나 토끼 털 착용을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살 권리조차 철저히 신분에 따라 차별받았던 거죠. 성직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정교하게 만든 손난로였죠.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냉골 성당에서 긴 시간 미사를 집전할 때 손이 얼어붙으면 큰일이었습니다. 성체를 떨어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난로를 들고 다녔던 겁니다. 내부에 담긴 수의 열기가 구멍을 통해 적절히 새어나오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된 최고급 방한 도구였죠.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화덕에 뜨겁게 달군 돌을 천으로 여러 겹 감쌌습니다. 그걸 이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중세판 전기장판이었던 셈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옷 한 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을 키우고 털을 깎고 실을 잡고 천을 짜는 모든 과정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비싸고 귀했던 거죠. 그래서 입던 옷이 낡아 구멍이 나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천을 덧대고 수십 번씩 꿰매어 수선해서 입었어요. 가난한 농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귀족 사회 전반의 공통된 문화였습니다. 옷 한 벌이 그만큼 소중했던 거죠. 수십 번의 수선을 거쳐 옷으로서의 수명이 완전히 다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용도를 바꿨습니다. 청소 걸레로 쓰거나 잠자리 담요로 깔았습니다. 베개 속 충전재로도 활용했죠. 끝까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 아직 쓸만한 천 조각이 일부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오려냈습니다. 그걸로 아이들 옷을 새로 만들거나 성인의 긴 드레스를 짧은 투닉 형태로 변형했던 거죠. 알뜰하게 재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해진 옷조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는 커튼으로 사용했고 차가운 맨바닥에 까는 방석의 재료로도 썼던 거죠. 중세 사람들의 사전에는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까지 쓰고 또 썼던 거죠. 철진한 옷을 멀쩡한 상태로 무심하게 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세 농민들에게 겨울은 두 가지 싸움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끔찍한 추위와의 싸움, 그리고 한정된 식량으로 내년 봄까지 버텨야 하는 생존 전쟁이었던 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피땀 흘려 힘들게 수확한 곡식들, 그걸 고스란히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지주에게 소장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은 것 중 10%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11조로 내야 했죠. 계산해보세요. 각종 세금을 떼고 농민의 손에 순수하게 남는 건 전체 수확량의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이 턱없이 부족한 식량으로 혹독한 겨울을 넘겨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식량 보존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귀한 식량이 썩어서 버려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훈제, 건조, 소금 절임 등 그 시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보존 기술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쉽게 상하는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에 듬뿍 절였습니다. 아니면 화기에 오래도록 훈제했죠. 소금이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했던 겁니다. 곡물과 콩류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바싹 말렸습니다. 도자기 항아리에 보관했다가 조금씩 물을 부어 죽으로 끓여 먹으며 연명했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더 똑똑했습니다. 치즈를 만들고 나서 버려지는 유청까지도 큰 통에 알뜰하게 모았거든요. 그걸로 뭘 했냐고요? 소고기를 담가 절이는 훌륭한 보존액으로 재활용했던 겁니다. 음식물 하나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식량을 보존하고 겨울을 대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주기적으로 유럽 전역을 덮쳤거든요. 1315년 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겨 썩어버렸습니다. 그의 수확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무참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원래도 세금 떼고 나면 절반밖에 안 남는데 수확량마저 절반이 된 겁니다. 손에 쥔 식량이 평년의 4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죠. 1315년부터 1317년까지 이어진 참혹한 대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가축들부터 쓰러져 나갔습니다. 당장 먹일 사료가 없었거든요. 소들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인한 병에 걸려 허망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산속에 풀뿌리를 캤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죠. 마을의 쥐를 잡아먹었고 고양이도 잡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처럼 기르던 개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했던 겁니다. 극심한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의 이성과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폭동과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굶어 죽은 이웃의 시신을 훼손해 먹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유례없는 대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약 1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년 뒤에는 흑사병까지 겹쳤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던 거죠. 1363년과 1364년 겨울, 유럽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눈이 오지 않던 따뜻한 남유럽 지역까지 거대한 눈에 뒤덮였던 겁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죠. 독일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라인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70일 동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이 썰매가 다니는 도로로 변한 겁니다. 하류 도시 쾰른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껍게 언 강 위에서 대규모 시장이 열렸던 거죠. 진풍경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어땠을까요? 피렌체가 한 달 내내 거대한 폭설에 뒤덮여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베네치아의 석호까지 얼어붙었죠. 볼로냐에는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아십니까? 5m가 넘게 쌓였습니다. 성인 남자 키의 2배가 넘는 높이였던 겁니다. 1389년 프랑스 남부에서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낡은 농가의 지붕들이 도처에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집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거나 고립되어 굶어 죽었습니다. 눈에 익숙한 북유럽 바이킹들은 괜찮았습니다. 스키를 타며 평소처럼 사냥을 이어갔죠. 하지만 남유럽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방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부츠 하나에 의지하던 그들은 눈보라 속에 속수무책으로 고립됐고 희생당했습니다. 며칠씩 폭설로 바깥 출입이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실내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양털로 실을 잡고 남성들은 농기구를 수리했죠. 화덕에 모여 놀이를 하며 추위와 불안을 함께 달랬던 겁니다. 중세 사람들은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비둘기나 양고기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포도주를 섭취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과학적 근거는 빈약했지만 혹독한 계절을 버티기 위해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고 생존 의식을 치러낸 그들의 절박한 지혜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는 부자든 빈자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 사람들은 부족한 땔감과 식량을 악착같이 쌓아두고 처절한 지혜를 쥐어짜며 좁은 공간에서 이웃과 체온을 나누면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 살아남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봄을 기다리며 버텨낸 중세인들의 끈질긴 생존력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늘날까지 문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보일러를 켜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이 처절한 생존의 기록들이 깊이 실감하게 해줍니다.